때는 조선 영조 시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함경도 함흥 근교의 두매 산골에서 대대로 글을 읽던 선비 집안의 후예, 김진년 훈장은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기운 삼배 도포를 걸친 그는 깡마른 체구에 학자 특유의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온화함 속에서도 학식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 여정의 피로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출세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봉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과연 조선의 도읍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김 훈장은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한양 땅에 내 학문을 펼칠 곳 하나 없으랴. 그 무렵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이자 높은 벼슬을 지낸 박경준 대감은 북천 가회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멋지게 기른 박 대감은 50 후반의 나이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박선우 도령이 있었는데 이제 막 10살이 된 선우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아들 선우에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키고자 실력 있는 훈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잣거리를 유심히 살피다가 의관이 단정하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선비를 만나거든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출신으로 강직한 선비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며칠 뒤 박대감댁 하인들은 남루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김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에서 학자의 풍모를 느낀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혹 한학의 조예가 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과 서적까지 두루 통달하였다고 자부하오. 그러시면 혹 고향은 어디시옵니까? 함경도 함흥 땅에서 왔소이다. 하인들은 뜰 듯이 기뻐하며 김 훈장을 박대감의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김 훈장을 맞이한 박대감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크게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선우 도령의 훈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김 훈장은 뜻하지 않게 한양의 명문가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고 저택 안채에 딸린 아담한 사랑채를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선우 도령은 영특하고 배움이 빨랐으나 한편으로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왕성한 아이였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김 훈장을 관찰하던 선우는 훈장님이 늘 홀로 지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훈장님, 이곳 한양 생활이 많이 외로우시지요? 제가 훈장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드릴까요? 허허, 도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가 되오.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시오. 그러나 선우 도령은 이미 재미있는 계획을 세운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훈장의 방문 앞에서 젊은 하녀 하나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시중을 드는 월이라는 하녀로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검고 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잠시 뵙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일인고?
큰일 났습니다, 훈장님. 도련님께서 그러시는데 훈장님께서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신다고. 실은 저희 대감마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점을 쳐서 은수저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김 훈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점을 칠 줄 모르는 일개 서당 훈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이의 절박한 눈빛과 어제 선우 도령이 했던 말이 떠오르자 김 훈장은 이것이 필시 선우 도령의 장난임을 직감했습니다. 난처했지만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여쭈어 볼 터이니 한 시즌 뒤에 다시 오게나. 월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가자마자 선우 도령이 쏜살같이 훈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아까 월인연이 점을 봐달라고 왔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사실 그 은수저는 제가 뒷마당 샘터 옆 가장 안쪽,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목욕물로 쓰는 세 번째 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점을 치는 신용만 하시다가 점괘를 보니 뒷마당 샘터 근처 바위 아래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선우 도령의 재치와 월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즌 뒤 월이가 초조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자 김 훈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나왔네. 그대 집 뒷마당을 보아하니 샘이 세 군데서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목욕물을 길어 쓰는 샘 옆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을 터. 그 바위 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금은 부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라. 월이는 반신반의하며 뒷마당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은수저를 손에 들고 기쁨에 넘쳐 돌아왔습니다. 훈장님, 정말 용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이는 김 훈장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밤늦도록 정성껏 마련한 약과와 식혜, 인절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훈장의 방으로 가져다 주며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훈장은 선우 도령의 엉뚱한 장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호사를 누리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감댁 행랑채에 사는 마당쇠라는 하인이 창백한 얼굴로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쇠는 30 후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평소 우직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도련님께서 훈장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통한 점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훈장은 또다시 선우 도령의 소행임을 알아챘지만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새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선우 도령이 슬며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훈장님, 제가 아까 그 애기 겨드랑이 밑 옷솔기에 아주 작은 솔잎 가시 하나를 살짝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안을 때마다 따끔거려서 아기가 계속 우는 것입니다. 점을 보시는 척 하시다가 아기의 겨드랑이 쪽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기운을 막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 없애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선우의 기지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특함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쇠가 들어오자 훈장은 엄숙하게 점을 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점을 쳐보니
아기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 아주 작고 뾰족한 물건이 나쁜 기운을 내뿜고 있구나. 어서 돌아가 그것을 찾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아이는 곧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마당쇠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달려가 아이의 옷을 벗겨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이 밑솔기에서 작은 솔잎 가시가 나왔습니다. 가시를 빼내자마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훈장님이 아니셨으면 제 자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2다리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00~300리 길도 너끈히 달릴 수 있사오니 혹 고향에 기별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김 훈장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마당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대감댁의 재산을 관리하는 최만식 집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최 집사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사색이 되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조회에 나가실 때 쓰시는 탄건에 달린 금관자 옥장식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잘 보관해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제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점을 쳐서 그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최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훈장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선우 도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우가 나타나 귓속말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그 금관자를 대감마님께서 타시는 가마 안쪽 발 디디는 곳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정궤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물건 아래 어둡고 깊숙한 곳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십시오. 김 훈장은 이제 선우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 집사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중얼거리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워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나 사람이 타고 다니며 움직이는 물건, 그것도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검은색 물건,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라. 최 집사는 훈장의 말을 듣고 황급히 대감의 사인교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안을 샅샅이 뒤지던 그는 마침내 발판 밑에서 반짝이는 금관자 옥장식을 발견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훈장님, 정말 신통력이 하늘을 찌르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훈장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 후로 최 집사는 대감댁에 들어오는 귀한 선물들, 예를 들어 질 좋은 비단필이나 값비싼 약재, 심지어 몰래 빼돌린 금부치와 은부치까지 훈장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훈장의 사랑채 다락방에는 어느새 값나가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김 훈장은 이 많은 재물을 보며 함경도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들을 고향집에 보낼 수만 있다면. 그때 마당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훈장은 곧장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내 고향 함경도 집에 보내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나? 염려 마십시오, 훈장님. 저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찜을 주시면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여 열흘 안에 틀림없이 전해드리고 돌아오리습니다. 김 훈장은 다락방에 쌓아둔 비단과 약재, 금은 폐물들을 꾸려 커다란 보찜을 만들었고 마당쇠는 그 짐을 지고 바람처럼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마당쇠는 무사히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고 김 훈장의 가족들은 그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현 훈장은 박선우 도령의 기발한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 덕분에 한양에서 신통방통 쪽집게 훈장님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을 볼 줄은 몰랐지만 선우 도령과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재물로 고향의 가족들을 돕고 자신 또한 한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린 도령의 장난이었지만 그 속에는 외로운 훈장을 돕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 도령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김 훈장은 박대감 댁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함경도 함흥 근교의 두매 산골에서 대대로 글을 읽던 선비 집안의 후예 김진현 훈장은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기운 삼배 도포를 걸친 그는 깡마른 체구에 학자 특유의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온화함 속에서도 학식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 여정의 피로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출세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봉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과연 조선의 도읍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김 훈장은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한양 땅에 내 학문을 펼칠 곳 하나 없으랴. 그 무렵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이자 높은 벼슬을 지낸 박경준 대감은 북천 가회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멋지게 기른 박 대감은 50 후반의 나이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박선우 도령이 있었는데 이제 막 10살이 된 선우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아들 선우에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키고자 실력 있는 훈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잣거리를 유심히 살피다가 의관이 단정하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선비를 만나거든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출신으로 강직한 선비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며칠 뒤 박대감댁 하인들은 남루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김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에서 학자의 풍모를 느낀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혹 한학의 조예가 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과 서적까지 두루 통달하였다고 자부하오. 그러시면 혹 고향은 어디시옵니까? 함경도 함흥 땅에서 왔소이다. 하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김 훈장을 박대감의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김 훈장을 맞이한 박대감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크게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선우 도령의 훈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김 훈장은 뜻하지 않게 한양의 명문가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고 저택 안채에 딸린 아담한 사랑채를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선우 도령은 영특하고 배움이 빨랐으나 한편으로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왕성한 아이였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김 훈장을 관찰하던 선우는 훈장님이 늘 홀로 지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훈장님, 이곳 한양 생활이 많이 외로우시지요? 제가 훈장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드릴까요? 허허, 도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가 돼요.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시오. 그러나 선우 도령은 이미 재미있는 계획을 세운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훈장의 방문 앞에서 젊은 하녀 하나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시중을 드는 월이라는 하녀로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검고 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잠시 뵙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일인고? 큰일 났습니다, 훈장님. 도련님께서 그러시는데 훈장님께서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신다고. 실은 저희 대감마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점을 쳐서 은수저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김 훈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점을 칠 줄 모르는 일개 서당 훈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이의 절박한 눈빛과 어제 선우 도령이 했던 말이 떠오르자 김 훈장은 이것이 필시 선우 도령의 장난임을 직감했습니다. 난처했지만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여쭈어 볼 터이니 한 시즌 뒤에 다시 오게나. 월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가자마자 선우 도령이 쏜살같이 훈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아까 월인년이 점을 봐달라고 왔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사실 그 은수저는 제가 뒷마당 샘터 옆 가장 안쪽,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목욕물로 쓰는 세 번째 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점을 치는 신용만 하시다가 점괘를 보니 뒷마당 샘터 근처 바위 아래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선우 도령의 재치와 월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즌 뒤 월이가 초조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자 김 훈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나왔네. 그대 집 뒷마당을 보아하니 샘이 세 군데서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목욕물을 길어 쓰는 샘 옆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을 터. 그 바위 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금은 부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라. 월이는 반신반의하며 뒷마당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은수저를 손에 들고 기쁨에 넘쳐 돌아왔습니다. 훈장님, 정말 용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이는 김 훈장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밤늦도록 정성껏 마련한 약과와 식혜, 인절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훈장의 방으로 가져다 주며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훈장은 선우 도령의 엉뚱한 장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호사를 누리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감댁 행랑채에 사는 마당쇠라는 하인이 창백한 얼굴로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쇠는 30 후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평소 우직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도련님께서 훈장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통한 점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훈장은 또다시 선우도령의 소행임을 알아챘지만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새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선우도령이 슬며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훈장님, 제가 아까 그 애기 겨드랑이 밑 옷솔기에 아주 작은 솔잎 가시 하나를 살짝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안을 때마다 따끔거려서 아기가 계속 우는 것입니다. 점을 보시는 척 하시다가 아기의 겨드랑이 쪽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기운을 막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 없애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선우의 기지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특함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쇠가 들어오자 훈장은 엄숙하게 점을 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점을 쳐보니 아기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 아주 작고 뾰족한 물건이 나쁜 기운을 내뿜고 있구나. 어서 돌아가 그것을 찾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아이는 곧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마당쇠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달려가 아이의 옷을 벗겨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이 밑솔기에서 작은 솔잎 가시가 나왔습니다. 가시를 빼내자마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훈장님이 아니셨으면 제 자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2다리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00~300리 길도 너끈히 달릴 수 있사오니 혹 고향에 기별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김 훈장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마당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대감댁의 재산을 관리하는 최만식 집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최 집사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사색이 되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조회에 나가실 때 쓰시는 탄건에 달린 금관자 옥장식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잘 보관해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제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점을 쳐서 그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최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훈장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선우 도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우가 나타나 귓속말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그 금관자를 대감마님께서 타시는 가마 안쪽 발 디디는 곳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정궤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물건 아래 어둡고 깊숙한 곳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십시오. 김 훈장은 이제 선우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 집사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중얼거리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워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나 사람이 타고 다니며 움직이는 물건, 그것도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검은색 물건,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라. 최 집사는 훈장의 말을 듣고 황급히 대감의 사인교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안을 샅샅이 뒤지던 그는 마침내 발판 밑에서 반짝이는 금관자 옥장식을 발견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훈장님, 정말 신통력이 하늘을 찌르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훈장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 후로
최 집사는 대감댁에 들어오는 귀한 선물들, 예를 들어 질 좋은 비단필이나 값비싼 약재, 심지어 몰래 빼돌린 금부치와 은부치까지 훈장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훈장의 사랑채 다락방에는 어느새 값나가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김 훈장은 이 많은 재물을 보며 함경도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들을 고향집에 보낼 수만 있다면. 그때 마당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훈장은 곧장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내 고향 함경도 집에 보내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나? 염려 마십시오, 훈장님. 저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찜을 주시면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여 열흘 안에 틀림없이 전해드리고 돌아오리습니다. 김 훈장은 다락방에 쌓아둔 비단과 약재, 금은 폐물들을 꾸려 커다란 보찜을 만들었고 마당쇠는 그 짐을 지고 바람처럼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마당쇠는 무사히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고 김 훈장의 가족들은 그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현 훈장은 박선우 도령의 기발한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 덕분에 한양에서 신통방통 쪽집게 훈장님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을 볼 줄은 몰랐지만 선우 도령과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재물로 고향의 가족들을 돕고 자신 또한 한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린 도령의 장난이었지만 그 속에는 외로운 훈장을 돕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 도령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김 훈장은 박대감 댁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함경도 함흥 근교의 두매산골에서 대대로 글을 읽던 선비 집안의 후예 김진현 훈장은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기운 삼배 도포를 걸친 그는 깡마른 체구에 학자 특유의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온화함 속에서도 학식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 여정의 피로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출세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봉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과연 조선의 도읍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김 훈장은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한양 땅에 내 학문을 펼칠 곳 하나 없으랴. 그 무렵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이자 높은 벼슬을 지낸 박경준 대감은 북천 가회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멋지게 기른 박 대감은 50 후반의 나이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박선우 도령이 있었는데 이제 막 10살이 된 선우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아들 선우에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키고자 실력 있는 훈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잣거리를 유심히 살피다가 의관이 단정하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선비를 만나거든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출신으로 강직한 선비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며칠 뒤 박대감댁 하인들은 남루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김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에서 학자의 풍모를 느낀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혹 한학의 조예가 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과 서적까지 두루 통달하였다고 자부하오. 그러시면 혹 고향은 어디시옵니까? 함경도 함흥 땅에서 왔소이다. 하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김 훈장을 박대감의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김 훈장을 맞이한 박대감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크게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선우도령의 훈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김 훈장은 뜻하지 않게 한양의 명문가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고 저택 안채에 딸린 아담한 사랑채를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선우도령은 영특하고 배움이 빨랐으나 한편으로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왕성한 아이였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김 훈장을 관찰하던 선우는 훈장님이 늘 홀로 지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훈장님, 이곳 한양 생활이 많이 외로우시지요? 제가 훈장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드릴까요? 허허, 도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가 되오.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시오. 그러나 선우도령은 이미 재미있는 계획을 세운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훈장의 방문 앞에서 젊은 하녀 하나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시중을 드는 월이라는 하녀로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검고 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잠시 뵙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일인고? 큰일 났습니다, 훈장님. 도련님께서 그러시는데 훈장님께서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신다고. 실은 저희 대감마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점을 쳐서 은수저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김 훈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점을 칠 줄 모르는 일개 서당 훈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이의 절박한 눈빛과 어제 선우 도령이 했던 말이 떠오르자 김 훈장은 이것이 필시 선우 도령의 장난임을 직감했습니다. 난처했지만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여쭈어 볼 터이니 한 시즌 뒤에 다시 오게나. 월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가자마자 선우 도령이 쏜살같이 훈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아까 월인년이 점을 봐달라고 왔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사실 그 은수저는 제가 뒷마당 샘터 옆 가장 안쪽,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목욕물로 쓰는 세 번째 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점을 치는 신용만 하시다가 점괘를 보니 뒷마당 샘터 근처 바위 아래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선우도령의 재치와 월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즌 뒤 월이가 초조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자 김 훈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나왔네. 그대 집 뒷마당을 보아하니 샘이 세 군데서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목욕물을 길어 쓰는 샘 옆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을 터.
그 바위 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금은 부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라. 월이는 반신반의하며 둔마당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은수저를 손에 들고 기쁨에 넘쳐 돌아왔습니다. 훈장님, 정말 용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이는 김 훈장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밤늦도록 정성껏 마련한 약과와 식혜, 인절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훈장의 방으로 가져다 주며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훈장은 선우 도령의 엉뚱한 장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호사를 누리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감댁 행랑채에 사는 마당쇠라는 하인이 창백한 얼굴로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쇠는 30 후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평소 우직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도련님께서 훈장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통한 점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훈장은 또다시 선우도령의 소행임을 알아챘지만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새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선우도령이 슬며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훈장님, 제가 아까 그 애기 겨드랑이 밑 옷솔기에 아주 작은 솔잎 가시 하나를 살짝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안을 때마다 따끔거려서 아기가 계속 우는 것입니다. 점을 보시는 척 하시다가 아기의 겨드랑이 쪽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기운을 막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 없애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선우의 기지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특함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쇠가 들어오자 훈장은 엄숙하게 점을 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점을 쳐보니 아기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 아주 작고 뾰족한 물건이 나쁜 기운을 내뿜고 있구나. 어서 돌아가 그것을 찾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아이는 곧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마당쇠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달려가 아이의 옷을 벗겨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이 밑솔기에서 작은 솔잎 가시가 나왔습니다. 가시를 빼내자마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훈장님이 아니셨으면 제 자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2다리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00~300리 길도 너끈히 달릴 수 있사오니 혹 고향에 기별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김 훈장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마당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대감댁의 재산을 관리하는 최만식 집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최 집사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사색이 되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조회에 나가실 때 쓰시는 탄건에 달린 금관자 옥장식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잘 보관해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제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점을 쳐서 그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최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훈장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선우 도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우가 나타나 귓속말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그 금관자를 대감마님께서 타시는 가마 안쪽 발 디디는 곳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정궤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물건 아래
어둡고 깊숙한 곳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십시오. 김 훈장은 이제 선호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 집사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중얼거리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워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나 사람이 타고 다니며 움직이는 물건, 그것도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검은색 물건,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라. 최 집사는 훈장의 말을 듣고 황급히 대감의 사인교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안을 샅샅이 뒤지던 그는 마침내 발판 밑에서 반짝이는 금관자 옥장식을 발견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훈장님, 정말 신통력이 하늘을 찌르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훈장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 후로 최 집사는 대감댁에 들어오는 귀한 선물들, 예를 들어 질 좋은 비단필이나 값비싼 약재, 심지어 몰래 빼돌린 금부치와 은부치까지 훈장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훈장의 사랑채 다락방에는 어느새 값나가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김 훈장은 이 많은 재물을 보며 함경도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들을 고향집에 보낼 수만 있다면. 그때 마당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훈장은 곧장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내 고향 함경도 집에 보내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나? 염려 마십시오, 훈장님. 저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찜을 주시면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여 열흘 안에 틀림없이 전해드리고 돌아오리습니다. 김 훈장은 다락방에 쌓아둔 비단과 약재, 금은 폐물들을 꾸려 커다란 보찜을 만들었고 마당쇠는 그 짐을 지고 바람처럼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마당쇠는 무사히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고 김 훈장의 가족들은 그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현 훈장은 박선우 도령의 기발한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 덕분에 한양에서 신통방통 쪽집게 훈장님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을 볼 줄은 몰랐지만 선우 도령과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재물로 고향의 가족들을 돕고 자신 또한 한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린 도령의 장난이었지만 그 속에는 외로운 훈장을 돕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 도령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김 훈장은 박대감 댁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함경도 함흥 근교의 두매 산골에서 대대로 글을 읽던 선비 집안의 후예 김진현 훈장은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기운 삼배 도포를 걸친 그는 깡마른 체구에 학자 특유의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온화함 속에서도 학식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 여정의 피로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출세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봉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과연 조선의 도읍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김 훈장은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한양 땅에 내 학문을 펼칠 곳 하나 없으랴. 그 무렵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이자 높은 벼슬을 지낸 박경준 대감은 북천 가회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멋지게 기른 박 대감은 50 후반의 나이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박선우 도령이 있었는데 이제 막 10살이 된 선우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아들 선우에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키고자 실력 있는 훈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잣거리를 유심히 살피다가 의관이 단정하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선비를 만나거든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출신으로 강직한 선비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며칠 뒤 박대감댁 하인들은 남루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김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에서 학자의 풍모를 느낀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혹 한학의 조예가 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과 서적까지 두루 통달하였다고 자부하오. 그러시면 혹 고향은 어디시옵니까? 함경도 함흥 땅에서 왔소이다. 하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김 훈장을 박대감의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김 훈장을 맞이한 박대감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크게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선우 도령의 훈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김 훈장은 뜻하지 않게 한양의 명문가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고 저택 안채에 딸린 아담한 사랑채를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선우 도령은 영특하고 배움이 빨랐으나 한편으로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왕성한 아이였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김 훈장을 관찰하던 선우는 훈장님이 늘 홀로 지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훈장님, 이곳 한양 생활이 많이 외로우시지요? 제가 훈장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드릴까요? 허허, 도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가 되오.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시오. 그러나 선우 도령은 이미 재미있는 계획을 세운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훈장의 방문 앞에서 젊은 하녀 하나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시중을 드는 월이라는 하녀로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검고 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잠시 뵙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일인고? 큰일 났습니다, 훈장님. 도련님께서 그러시는데 훈장님께서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신다고. 실은 저희 대감마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점을 쳐서 은수저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김 훈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점을 칠 줄 모르는 일개 서당 훈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이의 절박한 눈빛과 어제 선우 도령이 했던 말이 떠오르자 김 훈장은 이것이 필시 선우 도령의 장난임을 직감했습니다. 난처했지만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여쭈어 볼 터이니 한 시즌 뒤에 다시 오게나. 월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가자마자 선우 도령이 쏜살같이 훈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아까 월인년이 점을 봐달라고 왔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사실 그 은수저는 제가 뒷마당 샘터 옆 가장 안쪽,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목욕물로 쓰는 세 번째 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점을 치는 신용만 하시다가 점괘를 보니 뒷마당 샘터 근처 바위 아래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선우도령의 재치와 월의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즌 뒤 월의가 초조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자 김 훈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나왔네. 그대 집 뒷마당을 보아하니 샘이 세 군데서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목욕물을 길어 쓰는 샘 옆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을 터. 그 바위 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금은 부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라. 월이는 반신반의하며 뒷마당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은수저를 손에 들고 기쁨에 넘쳐 돌아왔습니다. 훈장님, 정말 용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이는 김 훈장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밤늦도록 정성껏 마련한 약과와 식혜, 인절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훈장의 방으로 가져다 주며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훈장은 선우도령의 엉뚱한 장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호사를 누리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감댁 행랑채에 사는 마당쇠라는 하인이 창백한 얼굴로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쇠는 30 후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평소 우직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도련님께서 훈장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통한 점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훈장은 또다시 선우도령의 소행임을 알아챘지만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새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선우도령이 슬며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훈장님, 제가 아까 그 애기 겨드랑이 밑 옷솔기에 아주 작은 솔잎 가시 하나를 살짝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안을 때마다 따끔거려서 아기가 계속 우는 것입니다. 점을 보시는 척 하시다가 아기의 겨드랑이 쪽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기운을 막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 없애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선우의 기지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특함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쇠가 들어오자 훈장은 엄숙하게 점을 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점을 쳐보니 아기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 아주 작고 뾰족한 물건이 나쁜 기운을 내뿜고 있구나. 어서 돌아가 그것을 찾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아이는 곧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마당쇠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달려가 아이의 옷을 벗겨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이 밑솔기에서 작은 솔잎 가시가 나왔습니다. 가시를 빼내자마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훈장님이 아니셨으면 제 자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2다리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00~300리 길도 너끈히 달릴 수 있사오니 혹 고향에 기별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김 훈장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마당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대감댁의 재산을 관리하는 최만식 집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최 집사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사색이 되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조회에 나가실 때 쓰시는 탄건에 달린 금관자 옥장식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잘 보관해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제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점을 쳐서 그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최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훈장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선우 도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우가 나타나 귓속말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그 금관자를 대감마님께서 타시는 가마 안쪽 발 디디는 곳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정궤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물건 아래 어둡고 깊숙한 곳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십시오. 김 훈장은 이제 선우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 집사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중얼거리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워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나 사람이 타고 다니며 움직이는 물건, 그것도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검은색 물건,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라. 최 집사는 훈장의 말을 듣고 황급히 대감의 사인교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안을 샅샅이 두지던 그는 마침내 발판 밑에서 반짝이는 금관자 옥장식을 발견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훈장님, 정말 신통력이 하늘을 찌르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훈장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 후로 최 집사는 대감댁에 들어오는 귀한 선물들, 예를 들어 질 좋은 비단필이나 값비싼 약재, 심지어 몰래 빼돌린 금부치와 은부치까지 훈장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훈장의 사랑채 다락방에는 어느새 값나가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김 훈장은 이 많은 재물을 보며 함경도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들을 고향집에 보낼 수만 있다면. 그때 마당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훈장은 곧장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내 고향 함경도 집에 보내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나? 염려 마십시오, 훈장님. 저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찜을 주시면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여 열흘 안에 틀림없이 전해드리고 돌아오리습니다. 김 훈장은 다락방에 쌓아둔 비단과 약재, 금은 폐물들을 꾸려 커다란 보찜을 만들었고 마당쇠는 그 짐을 지고 바람처럼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마당쇠는 무사히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고 김 훈장의 가족들은 그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현 훈장은 박선우 도령의 기발한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 덕분에 한양에서 신통방통 쪽집게 훈장님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을 볼 줄은 몰랐지만 선우 도령과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재물로 고향의 가족들을 돕고 자신 또한 한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린 도령의 장난이었지만 그 속에는 외로운 훈장을 돕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 도령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김 훈장은 박대감 댁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함경도 함흥 근교의 두매산골에서 대대로 글을 읽던 선비 집안의 후예, 김진현 훈장은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기운 삼배 도포를 걸친 그는 깡마른 체구에 학자 특유의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온화함 속에서도 학식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 여정의 피로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출세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봉양하겠다는 일령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과연 조선의 도읍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김 훈장은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한양 땅에 내 학문을 펼칠 곳 하나 없으랴. 그 무렵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이자 높은 벼슬을 지낸 박경준 대감은 북천 가회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멋지게 기른 박 대감은 50 후반의 나이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박선우 도령이 있었는데 이제 막 10살이 된 선우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아들 선우에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키고자 실력 있는 훈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잣거리를 유심히 살피다가 의관이 단정하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선비를 만나거든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출신으로 강직한 선비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며칠 뒤 박대감 댁 하인들은 남루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김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에서 학자의 풍모를 느낀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혹 한학의 조예가 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과 서적까지 두루 통달하였다고 자부하오. 그러시면 혹 고향은 어디시옵니까? 함경도 함흥 땅에서 왔소이다. 하인들은 뜰 듯이 기뻐하며 김 훈장을 박대감의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김 훈장을 맞이한 박대감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크게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선우 도령의 훈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김 훈장은 뜻하지 않게 한양의 명문가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고 저택 안채에 딸린 아담한 사랑채를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선우 도령은 영특하고 배움이 빨랐으나 한편으로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왕성한 아이였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김 훈장을 관찰하던 선우는 훈장님이 늘 홀로 지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훈장님, 이곳 한양 생활이 많이 외로우시지요? 제가 훈장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드릴까요? 허허, 도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가 되오.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시오. 그러나 선우 도령은 이미 재미있는 계획을 세운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훈장의 방문 앞에서 젊은 하녀 하나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시중을 드는 월이라는 하녀로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검고 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잠시 뵙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일인고?
큰일 났습니다, 훈장님. 도련님께서 그러시는데 훈장님께서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신다고. 실은 저희 대감마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점을 쳐서 은수저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김 훈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점을 칠 줄 모르는 일개 서당 훈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이의 절박한 눈빛과 어제 선우 도령이 했던 말이 떠오르자 김 훈장은 이것이 필시 선우 도령의 장난임을 직감했습니다. 난처했지만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여쭈어 볼 터이니 한 시즌 뒤에 다시 오게나. 월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가자마자 선우 도령이 쏜살같이 훈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아까 월인연이 점을 봐달라고 왔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사실 그 은수저는 제가 뒷마당 샘터 옆 가장 안쪽,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목욕물로 쓰는 세 번째 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점을 치는 신용만 하시다가 점괘를 보니 뒷마당 샘터 근처 바위 아래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선우 도령의 재치와 월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즌 뒤 월이가 초조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자 김 훈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나왔네. 그대 집 뒷마당을 보아하니 샘이 세 군데서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목욕물을 길어 쓰는 샘 옆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을 터. 그 바위 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금은 부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라. 월이는 반신반의하며 뒷마당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은수저를 손에 들고 기쁨에 넘쳐 돌아왔습니다. 훈장님, 정말 용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이는 김 훈장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밤늦도록 정성껏 마련한 약과와 식혜, 인절미 같은 맛있는 음식을 훈장의 방으로 가져다 주며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훈장은 선우 도령의 엉뚱한 장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호사를 누리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감댁 행랑채에 사는 마당쇠라는 하인이 창백한 얼굴로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쇠는 30 후반의 다부진 체격으로 평소 우직하고 성실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도련님께서 훈장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통한 점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훈장은 또다시 선우 도령의 소행임을 알아챘지만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에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새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선우 도령이 슬며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훈장님, 제가 아까 그 애기 겨드랑이 밑 옷솔기에 아주 작은 솔잎 가시 하나를 살짝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안을 때마다 따끔거려서 아기가 계속 우는 것입니다. 점을 보시는 척 하시다가 아기의 겨드랑이 쪽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기운을 막고 있으니 그것을 찾아 없애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선우의 기지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특함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쇠가 들어오자 훈장은 엄숙하게 점을 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점을 쳐보니
아기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근에 아주 작고 뾰족한 물건이 나쁜 기운을 내뿜고 있구나. 어서 돌아가 그것을 찾아 제거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아이는 곧 평온을 되찾을 것이다. 마당쇠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달려가 아이의 옷을 벗겨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이 밑솔기에서 작은 솔잎 가시가 나왔습니다. 가시를 빼내자마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훈장님이 아니셨으면 제 자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2다리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00~300리 길도 너끈히 달릴 수 있사오니 혹 고향에 기별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김 훈장은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마당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대감댁의 재산을 관리하는 최만식 집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최 집사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날은 사색이 되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조회에 나가실 때 쓰시는 탄건에 달린 금관자 옥장식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잘 보관해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제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점을 쳐서 그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최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훈장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선우 도령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우가 나타나 귓속말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그 금관자를 대감마님께서 타시는 가마 안쪽 발 디디는 곳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정궤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물건 아래 어둡고 깊숙한 곳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십시오. 김 훈장은 이제 선우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것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 집사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중얼거리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워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나 사람이 타고 다니며 움직이는 물건, 그것도 네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검은색 물건,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라. 최 집사는 훈장의 말을 듣고 황급히 대감의 사인교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안을 샅샅이 뒤지던 그는 마침내 발판 밑에서 반짝이는 금관자 옥장식을 발견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훈장님, 정말 신통력이 하늘을 찌르십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훈장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 후로 최 집사는 대감댁에 들어오는 귀한 선물들, 예를 들어 질 좋은 비단필이나 값비싼 약재, 심지어 몰래 빼돌린 금부치와 은부치까지 훈장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훈장의 사랑채 다락방에는 어느새 값나가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김 훈장은 이 많은 재물을 보며 함경도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들을 고향집에 보낼 수만 있다면. 그때 마당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훈장은 곧장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내 고향 함경도 집에 보내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자네가 좀 다녀와 줄 수 있겠나? 염려 마십시오, 훈장님. 저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보찜을 주시면 날이 새기 전에 출발하여 열흘 안에 틀림없이 전해드리고 돌아오리습니다. 김 훈장은 다락방에 쌓아둔 비단과 약재, 금은 폐물들을 꾸려 커다란 보찜을 만들었고 마당쇠는 그 짐을 지고 바람처럼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마당쇠는 무사히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고 김 훈장의 가족들은 그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진현 훈장은 박선우 도령의 기발한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 덕분에 한양에서 신통방통 쪽집게 훈장님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을 볼 줄은 몰랐지만 선우 도령과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재물로 고향의 가족들을 돕고 자신 또한 한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린 도령의 장난이었지만 그 속에는 외로운 훈장을 돕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 도령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김 훈장은 박대감 댁에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를 위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날 함경도 함흥 근교의 두매 산골에서 대대로 글을 읽던 선비 집안의 후예 김진현 훈장은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기운 삼배 도포를 걸친 그는 깡마른 체구에 학자 특유의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온화함 속에서도 학식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 여정의 피로감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그는 출세하여 가족들을 편안하게 봉양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과연 조선의 도읍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김 훈장은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한양 땅에 내 학문을 펼칠 곳 하나 없으랴. 그 무렵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이자 높은 벼슬을 지낸 박경준 대감은 북천 가회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멋지게 기른 박 대감은 50 후반의 나이로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박선우 도령이 있었는데 이제 막 10살이 된 선우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남다르게 총명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아들 선우에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키고자 실력 있는 훈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잣거리를 유심히 살피다가 의관이 단정하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선비를 만나거든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라.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출신으로 강직한 선비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며칠 뒤 박대감댁 하인들은 남루라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김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에서 학자의 풍모를 느낀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혹 한학의 조예가 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사서삼경은 물론 제자백과 서적까지 두루 통달하였다고 자부하오. 그러시면 혹 고향은 어디시옵니까? 함경도 함흥 땅에서 왔소이다. 하인들은 뜰 듯이 기뻐하며 김 훈장을 박대감의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김 훈장을 맞이한 박대감은 그의 학식과 인품에 크게 만족하여 그 자리에서 선우 도령의 훈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김 훈장은 뜻하지 않게 한양의 명문가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고 저택 안채에 딸린 아담한 사랑채를 거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선우 도령은 영특하고 배움이 빨랐으나 한편으로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왕성한 아이였습니다.
글 공부를 하는 틈틈이 김 훈장을 관찰하던 선우는 훈장님이 늘 홀로 지내며 고향 생각에 잠겨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훈장님, 이곳 한양 생활이 많이 외로우시지요? 제가 훈장님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드릴까요? 허허, 도련님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가 되오.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시오. 그러나 선우 도령은 이미 재미있는 계획을 세운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훈장의 방문 앞에서 젊은 하녀 하나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시중을 드는 월이라는 하녀로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에 검고 긴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잠시 뵙기를 청하옵니다. 무슨 일인고? 큰일 났습니다, 훈장님. 도련님께서 그러시는데 훈장님께서는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신다고. 실은 저희 대감마님께서 평소 아끼시는 은수저 한 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제가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지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점을 쳐서 은수저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김 훈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점을 칠 줄 모르는 일개 서당 훈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이의 절박한 눈빛과 어제 선우 도령이 했던 말이 떠오르자 김 훈장은 이것이 필시 선우 도령의 장난임을 직감했습니다. 난처했지만 차마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가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여쭈어 볼 터이니 한 시즌 뒤에 다시 오게나. 월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러가자마자 선우 도령이 쏜살같이 훈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아까 월인년이 점을 봐달라고 왔지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사실 그 은수저는 제가 뒷마당 샘터 옆 가장 안쪽,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목욕물로 쓰는 세 번째 샘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훈장님께서는 점을 치는 신용만 하시다가 점괘를 보니 뒷마당 샘터 근처 바위 아래에 귀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 훈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선우 도령의 재치와 월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시즌 뒤 월이가 초조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자 김 훈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가 나왔네. 그대 집 뒷마당을 보아하니 샘이 세 군데서 솟아나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목욕물을 길어 쓰는 샘 옆에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을 터. 그 바위 밑을 자세히 살펴보면 잃어버린 금은 부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라. 월이는 반신반의하며 뒷마당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은수저를 손에 들고 기쁨에 넘쳐